네, 송영길 대표가 민주당 전대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조금 전 두 번째로 검찰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자신부터 수사하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기 위한 것이지만 검찰은 사전 협의가 안 됐다며 이번에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래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 사퇴 여진이 거셉니다.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죠.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성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송영길 전 대표가 검찰에 자진 출석을 또 했고요. 역시나 검찰은 이번에도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조사 계획이 없다는 검찰의 입장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어쨌든 자진 출석을 했거든요. 좀 강행한 배경을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저는 송영길 전 대표가 두 가지 측면에서 자꾸 이렇게 좀 말하자면은 이렇게 자진 출석을 하는 퍼포먼스를 연출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난번에도 한 번 하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언론에 노출할 수 있는 자신의 어떤 그런 계기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보셨겠지만 송영길 대표가 지금 사실 국내에 들어온 이후에 그 자진 출석한 것 외에는 그다음에 얼마 전에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그 고성 통일 전망대 있는 사진 올리지 않았습니까? 기자들이 도대체 자신의 발언에 관심을 안 가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그렇게 선제적으로 자신의 동선을 공개하면서 그러면서 또 얘기합니다. 기획수사 얘기하고 내가 이렇게 들어와서 지금 결국은 이렇게밖에 하지 못하는데 검찰은 왜 날 부르지 않느냐. 결국엔 기획수사하고 부실수사다. 이걸 또 강조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본인의 어떤 정치적 메시지 혹은 본인이 발신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그런 내용들을 하기 위한 의도로 쓰는 게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저는 여론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수사가 조금 장기화되는 과정이 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나는 프랑스에서 파리에서 학업도 중단하고 들어왔는데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다면 왜 나를 먼저 불러서 하지 않느냐. 근데 검찰의 생각은 좀 다르겠죠. 왜냐하면 지금 10일로 예정된 일단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된 다음에 신병 확보를 거쳐가지고 그다음에 돈 받고 특정한 의원들을 계속 부른 다음에 가장 이 의혹의 정점에 있는 송영길 전 대표를 불러서 조사해서 활용 정정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송 전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그 수순에 따라가면은 본인의 입장은 아무것도 정말 내세울 게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네. 이런 걸 돌파하기 위해서 결국 저렇게 말하자면은 검찰이 뻔히 자기에게 어떤 그 수사를 진행하지 않을 걸 알면서도 저렇게 자진 출석해서 수사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저런 어떤 정치적 퍼포먼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여론전과 본인의 어떤 입장이 지금 굉장히 아주 곤란한 입장이 절충된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자꾸 저런 어떤 그 소환 퍼포먼스를 먼저 연출하고 있다고 저는 분석합니다. 조사와는 그러니까 관계없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유리하고 아니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예. 제가 볼 땐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요. 네. 첫째로는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시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또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가 프랑스 파리에서 귀국한 게 4월 28일이에요. 그리고 5월 2일 날 검찰에 이제 출석하겠다고 한번 1차 시도를 했었고요. 예. 이번에 이제 6월 7일 날 다시 나가겠다고 해서 이제 오늘 나갔던 거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4월 28일 그때 귀국하기 전에 이미 이정훈 전 사무부총장 녹취 음성이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여론 재판을 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검찰이 포렌식했다고 하는 휴대폰에서 그 녹취 파일, 그러니까 돈이 건네졌다고 의심할 만한 그런 녹취 내용이 그대로 쏙쏙 뽑아져 나가듯이 언론에 보도가 됐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실상 돈 봉투가 전해졌다 이렇게 단정할 만큼의 분위기가 만들어졌는데 그러면 그때 그만큼의 증거가 뭐 다른 의심의 여지 없는 증거라고 지금 얘기를 할 정도로 그렇게 얘기가 됐다고 하는데 그게 4월 28일인데 지금 6월 7일까지 아직도 검찰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일종의 이제 송영길 전 대표 입장에서 보면은 정치적 수사를 하고 있구나. 계속 시간 끌기를 하면서 검찰이 이른바 사법 리스크를 계속 끌고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 끌지 말고 일단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수사해 달라. 내가 이렇게 수사받을 의사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든 정치적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다. 예. 그러니까 맥없이 검찰이 소환 통보를 할 때까지 기다린다고 하면 이게 앞으로 한 달이 더 갈지 두 달이 더 갈지 모르는데 최대한 하여튼 수사를 빨리 끝내라고 하는 압박성 시위를 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둘째로는 지금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이 12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자기가 이제 그 대표 후보로서 있었을 때에 뭐 돈 봉투가 건네졌던 어찌됐든 간에 이런 일들이 발생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신의 선거를 돕기 위해서
하는 과정에서 본인들은 지금 결백을 주장하고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그 과정에서 벌어졌던 일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두 의원과 관련해서 전직 당대표로서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거나 책임의식을 느끼지 않는 것도 또한 이상한 모양새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결백함을 증명하기 위해서든 어떤 방식으로든 국회 본회의 표결까지 1인 시위를 하면서 수사의 부당성을 최대한 강조하는, 그러니까 부각시키는 그런 전략을 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두 의원이 예. 최소한 체포동의안이 표결해서 가결까지 가지 않도록 하는 게 자신의 최소한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인식들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실제로 표결 압박에 어느 정도 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뭐 지금 본인은 의도를 갖고 하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예. 12일까지 날짜를 특정한 거는 이제 그날 두 의원에 대한 본회의 표결이 있기 때문에 예, 예. 분명히 이제 거기가 연동된 전략으로 생각이 되는데 네. 저는 이거는 큰 영향이 끼치지 않으리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지난번에 그 국민의힘 하영재 의원 건은 가결이 된 데다가 네네. 지금 당내에서도 지금 그렇게 뭐 사실 이렇게 녹취록까지 온 증거들이 이렇게 명백하면 본인들이 스스로 그 영장 실질 심사를 한번 받는 게 어떻겠냐. 법원 앞에 서가지고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떳떳하게 소명을 해서 하는 거지. 만일 여기에서 부결을 시켜준다. 그럼 정말 민주당은 앞으로 그럼 이재명 대표에게 계속 올 수 있는 그런 사안마다 다 표결을 또 그렇게 그러면 부결시켜줄 겁니까? 그리고 이 사안은 본질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과 조금 다르게 명백하게 지금 9,400만 원이라는 액수가 특정이 되었고 그다음에 지금 검찰이 거의 지금 돈을 받고 돈의 유통 경로에 있었던 의원들에 대해서 확인이 거의 끝난 상태라는 얘기들이 나오기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상황조차 정말 말하자면은 민주당이 뭐 당론은 아니겠지만 만일 어쨌든 그런 거야당의 힘, 거야의 힘으로 부결시켰다. 이 경우는 저는 정치적 후폭풍이 더 클 거리라 봐요. 그래서 송영길 대표가 전직 당대표로서 최소한의 책무와 어떤 정치적인 도의적 모습 때문에 저렇게 정치적인 쇼를 할 수는 있겠으나 네. 저는 저게 민주당의 그 당론 채택이라든가 부결 여부에 저는 가결 여부에 저는 상당히 영향 끼치지 못하리라 봐요. 그래서 결국 12일까지 송영길 전 대표의 그 퍼포먼스는 1인 시위 형태로 예. 계속적인 본인의 억울함을 발신하는 형태로 저는 그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탈당을 한 전직 당대표의 1인 시위가 민주당에게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질까요? 그 의원들 입장에서는 뭐 아무리 탈당했다 하더라도 전직 당대표잖아요. 그동안의 인연도 굉장히 많았을 거고요. 뭐 정치적으로는 여러 가지로 연결돼 있던 측면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의원들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송 전 대표는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은 부담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지금 한 20명 정도 의원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번에 체포동의안을 만약에 가결 쪽에 표를 던진다고 하면은 나머지 20명의 이름이 다 나왔을 경우에 어떡할 건가 이런 고민을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일 거예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가결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국회의원 3분의 2 동의가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과반수 동의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하고 그다음에 정의당 의원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벌써 120명이 넘어가는 상황이에요.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이번에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을 때 정치적 후폭풍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지 않아도 도덕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내에서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질 의원이 최소한 한 30-40명이 없겠느냐. 그 정도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바뀌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이 후보로 나왔던 선거에서 그때 선거 캠프를 돕기 위해서 나왔던 의원이고 앞으로 더 많은 의원의 이름이 나올지 모르는데 네. 당대표로서 또 그 당시의 후보로서 아무것도 안 하고 검찰 수사 뭐 소환 통보만 맥없이 기다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책임해 보이잖아요. 앞으로 정치를 한다고 한다면 최소한 그런 면에 있어서 책임성 있는 모습을 보일 필요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송영길 전 대표 검찰총장 앞으로 자리를 옮겨서 뭐 검찰은 송영길을 소환하십시오라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이제 이어간다고 하고요. 12일까지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관련 예. 내용들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충일이었습니다 어제. 그리고 여야 대표 한 목소리로 보훈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김기현 대표는 가짜 평화 구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재명 대표는 편향 이념 외교 비극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서로 좀 공방을 주고받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어제 현충일 상황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저는 이런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역대 정권마다 이제 보수 정권과 진보 정권의 어떤 이 기류가 다릅니다. 근데 보수 정권의 기류는 곧 경제가 평화다. 그다음에 진보 정권들은
결국 평화가 경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조로서 이어져 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걸 볼 때마다 이거는 사실은 말하자면 전략의 외교 전략의 문제고 그다음에 정책 선택의 문제고 이것은 그다음에 이제 이것을 운영하는 정부 주체의 문제인데 이걸 가지고 옳다 그르다 이걸 선악의 개념으로 나눌 수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거는 분명히 어떤 정권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갖고 선택을 하는 거니까. 그런데 자 보십시오. 그러면 평화가 경제라고 했던 진보 정권이 그랬습니다. 이제까지 그 말로 평화가 경제라고 해서 그 시간 안에는 큰 말하자면 뭐 도발이라든가 이런 게 없다고 쳐도 계속 뭐 미사일 발사가 통한 무력신이 계속 있어 왔는데 그러면 그 평화라고 했던 기간 동안 결국 정말 그게 본질적인 평화였느냐.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때 북한이 핵 개발도 고도화시키고 결국 힘을 길러내고 우리가 우리 손으로 제어할 수 없을 정도의 말하자면 그때 힘의 균형이 깨져버린 그런 상황이 돼버렸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 진보 보수 정권에서는 이번 윤석열 정부 들어서 특히 이제 대표적입니다만은 바로 가짜 평화를 경계하겠다. 우리가 이제 늘 이야기할 때 그 군사 전략가 얘기를 빌어서 정말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어느 정도 그 군사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거슬러서 힘의 지렛대를 맞추고 동맹 관계를 복원시켜낼 때 비로소 어떤 그 평화들이 어떤 지렛대라는 이제 개념을 가지고 이제 말하자면은 견제와 균형의 그런 모습을 갖출 텐데 네. 저는 지금 그런 시기라고 봐요. 그래서 한미 동맹을 강화해서 저는 분명히 지금 이 힘의 균형을 우리가 우리 쪽으로 좀 우월하게 가져오겠다 이런 생각들인데 저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가 정말 실패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나쁘다고 저는 얘기는 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선택의 문제고 운용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는 김기현 대표가 정말 가짜 평화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면 진짜 평화와 진짜 우리가 갖고 있는 국력의 힘이 무엇인지 윤석열 정부 남은 임기 4년 동안 그것을 입증하고 보여주는 과제는 남았다. 저는 평가하겠습니다. 예,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현충일의 의미가 뭡니까? 그러니까 호국 영령과 순국 선열들을 기리기 위한 자리잖아요. 이 자리를 일종의 이제 서로의 공방의 장으로 만들고 있는 게 이게 맞는 건가? 그런 행태 자체는 정치권이 모두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근데 다만 이제 윤석열 대통령 추념사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사실 현충일이라는 것 자체가 제가 호국 영령과 순국 선열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지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 좀 더 확장한 개념으로 얘기하면 소방 경찰까지도 다 포함하는 개념으로 좀 확장돼 있단 말이에요. 애국지사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고요. 또 그렇다면 한반도의 평화나 안정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일종의 굉장히 무거운 숙제를 대통령이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집권 여당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런 자리에서 힘의 논리만 얘기한다는 게 이게 과연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은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북한의 우주 발사체 발사했던 당일날 막 경보 사이렌 울리고 그다음에 재난 문자 받고 난 다음에 일종의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남북 대치 상황에서 언제 전쟁이 터져도 전쟁이 터지는 게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상황에 살고 있구나라는 것 자체를 확 체감하는 계기가 됐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집권 여당이나 대통령 지지율 떨어졌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전쟁 해볼 테면 해봐라. 이게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로 저는 들려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도 괜찮겠다고 하는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 무조건 군사력을 키우는 방향으로만 나가는 게 이게 최선의 방법인가? 저는 아직도 국민의힘이나 일종의 보수 진영에서 문재인 정부나 아니면 진보 정부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떤 대북관이나 이런 것들을 종북으로 몰아세우면 거기에 대해서 반사적 이익이 올 거라고 하는 이런 착각이 좀 빠져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이제는 집권 세력으로서 그런 걸 좀 벗어던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앞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잠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북한이 핵 개발을 고도화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핵 개발을 막겠다고 해서 남북 대화를 하고 북미 대화를 했던 거 아닙니까? 당신들이 핵을 폐기하면 거기에 따르는 경제 제재를 비롯한 상응 조치 그 풀어주는 것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대화 테이블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게 평화의 가치인 거예요. 어찌 보면 대화의 가치고요. 근데 그 부분은 싹 지우고 난 다음에 마치 북한이 굴종한 것처럼만 표현한다는 거 저는 좀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하나 덧붙이자면 그러니까 가치 동맹 다 중요합니다. 한미 동맹도 중요하고 저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생각하고요. 예. 한미 동맹의 가치 자체가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그러니까 미국한테 올인하거나 아니면 중국을 적대시하거나 이런 방향으로 자꾸 가게 될 경우에 또 일본하고 군사협력도 저는 일정 부분 할 필요도 있다고 보지만
그렇게 협력하는 가운데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 국제 질서 가운데에서 우리가 경제를 어떻게 챙길 것인지나 아니면 실익을 어떻게 취할 것인지에 대한 논리는 없고 우리는 그냥 무조건 군사적인 안보적인 측면만 지금 자꾸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도 저는 적지 않은 국민들이 예. 불안감을 느낄 거라고 봅니다. 예, 예. 일본은 우리 반도체 문제나 이런 거 중국에서 제대로 수출 못할 때 미국에서부터 투자받고 반도체 국가로 지금 다시 발돋움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중국하고 대화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린 도대체 뭡니까? 뭘 챙긴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나 불안들이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를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이 인식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저희 민주당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의 혁신기구의 수장으로 이래경 이사장을 임명했고 9시간 만에 사퇴를 하면서 후폭풍이 지금 거세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뭐 추천 과정에서의 문제가 있었다, 뭐 검증 과정에서의 문제가 있었다, 뭐 여러 내부적인 이야기들이 좀 있는데 먼저 추천과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게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추천 과정에서 좀 극소수만 보안 유지를 위해서 알고 있었고 그것이 이제 지도부도 사실은 뭐 거의 하루 전에 알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이게 보안이 이렇게까지 필요한 사안이었는지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어떻게 추천을 받았길래 대체 이렇게 검증이 부실했나 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아침에 한겨레신문이 그걸 또 마침 보도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민사회 언론 쪽에서 추천을 받았다고 하는 것 같아요. 추천을 받고 추천 받고 난 다음에 몇 번 제안을 했었는데 고사를 몇 차례 했다가 지난주 일요일 날 수락을 했고 예. 그날 최고위하고 비공개 그 간담회가 있어서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한 게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날 이제 이재명 대표가 공개를 하는 예. 이런 모습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사실 고민이 없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운동권 출신이다, 굉장히 강경한 태도를 취하는 사람이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예. 대신에 한 30년 동안 기업을 운영했다고 하는 또 그거에 상응하는 나름의 장점도 갖고 있다. 그리고 강경파에 속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파악했던 것 같은데 물론 천안함이나 이런 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굉장히 강경파지만 또 굉장히 강단 있게 혁신위를 운영할 것이다라고 하는 측면 또한 고려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혁신위원장을 이런 인물로 임명하면 네. 혁신위원들도 임명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혁신위원들을 임명할 때 좀 더 개혁적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임명하는 이런 방식들을 구상했던 것 같아요. 구상은 그렇게 했는데 네. 실제 이제 결과를 뚜껑을 열고 딱 나오자마자 예. 사실 과거 발언들이나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되면서 네. 오히려 사실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실패한 혁신이 인선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림 자체를 잘못 그렸던 건 아닌데 그리는 과정에서 충분한 검증이 좀 제대로 되지 않은 측면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당내 비명계나 이런 데서 굉장히 목소리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어떤 방향으로든 사실 당을 흔들지 않는 상황 속에서 네. 혁신위가 운영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거기다 넣다 보니까 결국은 하지 않으니만 못한 네. 그런 인선이 돼버리고 말았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첫 발을 좀 잘못되면서 앞으로 혁신위에 대한 기대감이 오히려 사그라지는 현상으로 이어졌다. 아. 그리고 혁신위원장을 차기 위원장을 임명하기가 더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사실 이재명 리더십이 다시 시험대 위에 오르는 이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극소수만 알게 뭐 추천을 할 수는 있다고 치더라도 검증만큼은 그래도 좀 꼼꼼히 해야 했었던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천과 검증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선후가 바뀌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검증을 꼼꼼히 했어야 한다면 당연하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입맛에 맞는 혁신위원장을 처음서부터 의도에 두고 했기 때문에 검증이 부실 검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선후가 바뀌었다고 이제 이야기를 드린 건 뭐냐면 예. 자, 그러니까 지금 저는 민주당이 겪고 있는 위기가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일단 리더십의 위기입니다. 두 번째가 당 정체성의 위기고 네. 세 번째가 마지막으로 옛날의 전통적 지지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지 기반과 지지층의 위기입니다.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어찌 보면은 혁신의 가장 본질적인 이제 이 세 가지를 보완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 방향인데 리더십의 위기를 얘기하려면 이재명 대표를 빼놓고 리더십의 얘기를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당의 정체성의 이야기는 뭐냐면
당이 이제 과거에 이제 그 진보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오면서 국민들에게 확실하게 수권 정당, 대안 정당이 돼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렇게 세 번에 집권했던 정당인데 그로 인한 그 과거의 그 세 가지 뭐 민주주의라든가 약자 보호라든가 이런 가치를 둔 진보 정당의 모습은 지금 사라지고 오히려 강력한 팬덤이 지지하는 그런 말하자면 좀 이렇게 축소된 정당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호남에서조차 지지 기반 가장 떨어지는 지금 전통적 지지 기반 이탈하는 민주당이 되어버렸어요. 자, 그럼 네. 이 세 가지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혁신위원장으로 와야 돼요. 그런데 이 세 가지의 위기를 하지 않을 사람을 혁신위원장으로 뽑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검증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이건 예고된 참사였고 예. 사실은 저는 뭐 이분이 과거에 SNS에 했던 발언 이건 부차적인 거라고 봐요. 이 세 가지에 대한 위기의 본원적인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않은 상황에서 혁신위원장을 뽑았기 때문에 이건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이야기인 거고 저는 그래서 김성환 평론가의 말에 동의하는 거는 앞으로 혁신위원장 구하는 게 매우 어려워졌다.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재명 대표가 고른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원하는 바 내가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비주류를 조금 혁신하고 당을 좀 내 스타일로 이끌어가야 되겠다는 의도를 명확히 드러냈는데 자 그럼 앞으로 여기 이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혁신위원장 누구를 영입할 겁니까? 저는 이런 점에서 첫 번째 패착이 이건 굉장히 민주당의 더 큰 리더십의 어떤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길을 만들었고 이런 점에서 이재명 대표의 소탐대실이었다. 최소한 이 부분에서만큼은 확실하게 대승적으로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당을 끌어갔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본인의 어떤 그런 작은 이익과 본인의 의도성이 드러났기 때문에 앞으로 비명계뿐만 아니라 당의 단합과 통합을 이룰 때는 더 어려워졌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 그 박하게 평가해 주셨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근데 민주당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예.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의 인식과 좀 많이 괴리됐던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예. 도덕성도 땅에 추락했다. 이런 인식에서부터 민주당이 다시 일어서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다만 이제 이 정당이 현실이기도 한데요. 그동안에 혁신이 비대위 만들었는데 성공했던 사례를 거의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민주당 그 오랜 기간 동안 비대위 체제를 운영해 왔었잖아요. 성공했던 비대위 체제를 제가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국민의힘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비대위원장 임명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과도기이거나 아니면은 당의 혁신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현직 당대표가 있는 상황에서 혁신위원장을 임명한다는 게 어디까지 역할 분담을 해야 할 것이며 당에 어디까지 혁신위가 새로운 어떤 쇄신의 기치나 방향들을 제시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언론에서도 지적하거나 또 지적하셨지만 친 이재명계 인사를 차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본인 스스로도 친 김근태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친 이재명계다 이렇게 분류하는 것도 애매할 뿐더러 그러면 비명계 인사를 임명하면 그러면 괜찮은 거냐 이렇게 또 논리가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현직 당대표가 있는 상황에서 혁신위원장을 임명할 때는 자연스럽게 자신과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가능한 사람들을 찾을 거예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 박하게 평가하는 것은 저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고요. 예. 다만 이제 국민의 시각이라고 하는 거는 혁신위원장이 이 정도 사람이면은 뭔가 당을 혁신할 수 있을 거야라고 네. 하는 국민적 기대감이 어느 정도 부합하느냐. 네네.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데 그 출발에서부터 뭔가 삐걱거렸다는 거예요. 예. 그게 제가 볼 땐 제일 아픈 구석이 아닐까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지금 국민 이야기도 해주셨고 민주당 내에서도 사실 이번 사태에 대해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찬반 목소리 거센데요. 목소리 좀 듣고 대담을 이어가 보도록 하죠. 이재명 대표가 근본적인 책임을 정도에 따라서 져야 되겠죠. 그냥 대충 그냥 얼렁뚱땅 넘어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분명히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표가 사퇴를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될 것이고 그런 다음에 무슨 원내대표가 대행을 하면서 다른 인물들을 찾든지 어떻게 하든지 혁신을 꾸리든지 하지. 자유인으로서 여러 가지 칼럼과 글들을 많이 기고하셨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논란이 되자 자유인으로 돌아가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과거에 이런 발언이나 어떤 글들을 문제 삼는 것 자체가 좀 과도하다 이런 평가신가요? 이분이 그렇다 해서 어떤 비리를 저지르거나 이 잘못된 의견을 제시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천안한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의원님? 개인의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상민 의원, 개인의 의견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하는 장경태 최고위원입니다. 9시간 만에 사퇴하면서 이래경 혁신위원장 당시에 사인이 지닌 판단과 의견이 마녀사냥식 정쟁의 대상이 된 걸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사퇴를 했단 말이죠. 의견이 좀 민주당 내에서 많이 갈리고 이로 인해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 당연히 좀 연결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인 간의 발언 충분히 할 수 있죠. 사인 발언 저도 인정합니다. 누구나 개인적인 의견이 낼 수 있어요. 저도 여기에서 오늘 정치평론 자격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나중에 제가 어디 공적인 자리 갈 때 제가 여기서 했던 발언들이 다 검증받을 겁니다. 이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사인 때는 누구나 발언할 수 있으나 그것이 공적인 자리에 갈 때는 과연 어떤 생각과 철학과 역사인식을 갖고 있는 국가관을 갖고 있는지 검증받아야죠. 최소한 제1야당의 혁신위원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철학을 갖고 어떤 품성을 갖고 있는지. 뭐 품성까지는 정말 좀 작은 문제라 생각하더라도 그 철학과 가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이렇게 해서 그 작은 부분이고 비리를 저지른 건 아니다. 저는 민주당이 보면은 최근에 뭐 양 의원이 이렇게 얘기하죠. 뭐 도덕성이 뭐 꼭 그게 기준이 돼야 되느냐.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과거 왜 국민으로부터 지지받았고 성원받았던 거기서부터 지금 이탈해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저는 극명한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책임론도 사과를 해야 된다, 사퇴를 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어느 정도 수위라고 보세요? 저는 사퇴를 해야 한다면 뭐 혁신이가 아니라 당연히 비대가 꾸려질 테니까 예. 저는 사퇴라는 말은 조금 정치적인 좀 말하자면은 그건 좀 레토릭으로 생각하고 네. 분명한 사과는 있어야 될 것으로 봐요. 왜냐하면 이거는 뭐 당내 구성원들에 대한 사과도 있어야지만 정말 바로 직전에 여당이었던 제1야당의 대표로서 9시간 만에 본인들 그 지도부가 위임을 했던 혁신위원, 전권을 주겠다고 했던 혁신위원회가 하루도 못 가서 사퇴할 수밖에 없었던 사안은 분명하게 설명하고 사과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얼렁뚱땅 넘어가야 할 전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이재명 대표가 이 부분을 얼렁뚱땅 넘어가면서 마치 그냥 부실 검증 정도로 이 문제를 몰아간다 그러면은 이 혁신위를 어떻게 꾸려야 할지 본인의 어떤 생각과 의도성을 명확히 드러냈던 거라 생각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 그럼 혁신을 꾸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한 명쾌한 사과와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혁신의 방향을 이끌어갈 테고 어떤 분을 모셔서 우리가 어떻게 정권을 드릴 건지 이 부분을 분명히 밝혀야 여기에 대한 좀 말하자면 정치적 힘이 실리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건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이 민주당의 새로운 시작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는 어디까지 좀 책임을 져야 하고 어떤 방향성을 좀 보여줘야 된다고 보세요? 참 고민스러운 지점일 거라고 생각해요. 이번 일 혁신위원장 잘못 임명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또 다른 공격이 들어올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럴 때 사과를 어디까지 해야 될 것인가. 당대표로서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일단 추가적인 사과를 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당대표가 임명 후에 임명을 철회해버리면은 당대표가 책임지는 모습이 나왔을 텐데 그게 아니라 이래경 이사장이 스스로 책임지고 사퇴하는 모양새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상황에서 당대표가 다시 나서서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모양새가 이상하잖아요. 아마 그렇게 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또 그리고 또 혁신위원장을 또 임명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또 사과를 해버리거나 이렇게 할 경우에는 다음번 위원장 임명할 때 또 다른 또 논란이 또 야기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가 뭐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는 사과하고 몸을 낮추는 태도를 보여야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또 정치인의 판단은 또 다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하고요. 예. 더 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이런 거예요. 부실한 검증을 할 때 과정에 있어서도 노출됐던 문제라고 보는데요. 당이 만약에 이런 그러니까 발언 설하나가 있었다고 하거나 특히 천안함과 관련된 문제가 딱 나왔다고 판단이 되면 그러면은 옹호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무적 감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빨리 천안함 프로그램에서 벗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국민적 여론도 좋지 않고요. 그런데 거기 늪에 스스로 빠지게 의원들이 자꾸 옹호하고 덤볐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 수석 대변인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현충일이 바로 코앞에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 더 파장이 더 커질 거라는 거를 빨리 감각을 캐치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빨리 그치거나 아니면 빨리 그만두도록 하는 방법들을 선택했어야 하는데 결국은 9시간은 그냥 허비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 공격에 빌미를 주게 되는 이런 결과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을 감싸거나 아니면은 당의 위기를 어떤 자기 정치적 기회로 활용하는 것도 또한 보기 안 좋은 모습이고 그러니까 때림으로 인해서 자기 정치적 존재감을 키우려고 하는 지나친 비명계의 움직임도 저는 그것도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보지만 너무 옹호하려고 했을 때 나타났을 때
그게 진짜 옹호로 이어졌으면 모르겠는데 옹호가 오히려 더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자꾸 네. 옹호하려고 들면 오히려 더 당을 궁지로 몰아넣는 결과로 이어진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있어서 빨리 당내에서 누가 좀 이렇게 감각이 있는 사람들이 좀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 지금 때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또 찾아야 하는 민주당 입장이 될 거고 혁신 후에 뭐 성공 사례 없다라는 얘기도 해주셨고 사실 뭐 조금 전에 저희가 그 녹취 발언 들었던 뭐 그 장경태 의원도 사실은 혁신위원장으로서 올 초에 이제 민주당에서 새롭게 또 출범을 하면서 뭐 정치 사례 찾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던 게 민주당인데 뭐 정청래 최고위원은 외부에서 찾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뭐 적절히 지금 뭐 떠오르거나 생각나는 인사가 있으십니까? 아니, 저는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드릴 말씀인데 민주당의 위기는 예. 위기를 지금 정말 위기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잠깐 왔다 가는 파도로 생각하는 거지. 이게 지금 민심의 쓰나미가 몰려 있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처리하겠습니까? 혁신위원장 문제를? 그렇게 안 하죠. 저도 개파로 이건 문제를 봐서는 안 돼요. 만일 비명계에서 온다 그러면 당연히 더 혼란의 늪에 빠지겠죠. 그러니까 저는 정말 중립적이고 말 그대로 혁신이잖아요. 우리가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는 거에 가죽을 벗기는 아픔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렇다면 최소한 거기에 대한 전권도 부여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강단과 이렇게 말하자면 리더십이 있는 분이 와야 되는데 만약 그런 분이 오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또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딜레마에서 민주당은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분이 비대위원장이나 혁신위원장으로 오잖아요. 이재명 대표의 존재감이 사라지는 것도 민주당이 우려하고 있는 것 하나예요. 친명계에서는. 예.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균형 감각과 어떤 말하자면 이재명 대표 체제도 흔들리지 않을 사람을 찾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오는 건데 지금 민심의 쓰나미가 오고 있는데 지금 한가하게 지금 어디 가서 조개 죽게 하고 있는 그 저는 민주당의 상황이 지금 안타깝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지금 유불리 따질 게 아니라 총선 10개월밖에 안 남은 정당. 저는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민주당이 이렇게 안이한 태도로 혁신위를 받아보고 당의 혁신을 생각한다? 저는 뭐 무망한 총선 승리는 참 어려워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뭐 어떤 부분부터 지금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리더십이 있으면 혁신이가 굳이 필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의 도덕성 문제와 관련해서 자꾸 논란이 발생했잖아요. 그럴 때 이재명 대표가 여론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여론을 앞서서 끌고 갈 수 있는 조치들을 취했다고 하면 혁신위 논의가 이렇게까지 나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일단 타이밍을 놓쳤잖아요. 전 결정적으로 김남국 의원 처리할 때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은 게 제일 큰 패착이었다. 뼈아픈 거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어찌됐든 결국 그렇게 이어지고 난 다음에 혁신위를 구성하는 당에까지 왔잖아요. 네. 왔으면은 결국 혁신위원장을 통해서 당이 뭔가를 그래도 내가 스스로 뭐 뼈를 깎는 걸 못한다 그러면 옆에서 깎아주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술이라도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근데 수술을 해줘야 될 사람을 지금 제대로 못 구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 그러니까 고민이 이거라 그래요. 당대표 자격을 줄 만큼의 권한을 줄 수 있으면은 당 원로급들을 데리고 오겠는데 지금 혁신위원장은 굉장히 애매한 자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김부겸 전 의원이라든가 뭐 이런 뭔가 당내에서 나름 고문급에 해당하는 의원이 오기도 참 애매한 자리고 그러니까 이제 외부에서 데리고 오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번 일 같은 일이 터져버리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애매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내에서 누군가가 당의 안에 사정을 잘하는 사람이 온다고 할 때 그 정도 영이 설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외부 국민의 시각을 어느 정도 시선, 눈높이를 맞춰서 뭔가 혁신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이려면 외부인의 시각이 필요하고 이 두 가지 다 절충할 수 있는 위원장 자리 찾기가 참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태에 대해서 이것까지만 좀 여쭤봐야겠습니다. 권칠승 수석 민주당 대변인이 사실 뭐 함장이 무슨 낯짝으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냐 이런 류의 이야기들을 했었고 어제 추념식에서 실제로 이 함장이 이재명 대표 찾아가서 뭐 항의도 하지 않았습니까? 다 만나자 뭐 이런 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뭐 박성준 대변인이라든지 뭐 백백 브리핑이라는 표현도 쓰고 있고 뭐 그런 이야기를 했었던 것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그렇게 진지하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건가 뭐 이런 류의 시각들이 좀 나오는데 말이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그런 거예요. 장경태 최고위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혼잣말 한 거 갖고 그렇게 시비를 거냐는데 우리가 지금 무슨 말을 했냐는 게 중요한 거지. 그게 어떤 뭐 백브리핑의 자리였건 아니면 혼잣말이었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의 수석 대변인이고 문재인 정부의 장관을 지내신 분이 천안함이 말하자면 이게 그 함장의 책임 때문에 마치 이렇게 된 것처럼 얘기하고 생태 같은 부하들을 수장시킨 게 함장의 책임이라고 얘기하는데 북한의 도발과 북한의 격침 때문에 이뤄진 일이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다가 함내에서
그 사병들의 권유로 함을 내려갔던 최원일 함장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마치 우리 순국 선열들 그다음에 국가에서 싸우다 그 지금 정말 말하자면 지금 뭐 다치신 분들 이런 분들을 다 폄훼하는 행위들 아닙니까? 근데 그런 철학과 인식을 갖고 있는 분이 수석 대변인 하고 있다는 것과 그다음에 이런 발언에 대해서 아니 그 사람이 무슨 뭐 공식 기자회견도 한 것도 아닌데라고 이 말하자면 위기를 인식하는 민주당의 의원들이 정말 위기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은 깔끔하게 사퇴하고 깔끔하게 정리하고 사과하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도 얼른 최원일 함장 만나가지고 진위가 잘못 전달되었다. 당 대표로서 사과한다. 이랬으면 될 일인데 최원일 함장 측에서 명함까지 건넸다는데 뭐 내내 하고 가서 아무런 연락도 없었다. 이렇게 언론 보도가 나온다면 국민들이 안보가 지금 김성환 평론가 천안함 프레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민주당이 여기서 못 나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건 전략적으로도 그다음에 도덕적으로도 그다음에 정치적으로도 온당한 태도가 아니다. 그 점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 사과, 대변인 사퇴, 뭐 징계 이런 이야기 하는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대변인 사퇴 문제는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좀 박강원 원내대표가 만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좀 최원일 전 함장이 만약에 감정적으로 이번 문제를 대처한다고 했다고 하면 추념식 자리에서 좀 더 거친 얘기가 오고 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상대적으로 뭐 만났던 인사의 얘기를 들어봐도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 자기의 의사 표현을 충분히 하려고 했다고 판단이 되고 그리고 또 민주당 입장에선 이번 문제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은 못했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면 최소한 원내대표 정도라도 최 전 함장을 만나서 그게 그런 뜻이 아니었다. 그리고 당내에서 이런 논란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뭐 재발 방지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얘기하겠다, 경고하겠다 이렇게 의사 표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연합뉴스 TV와 연합뉴스가 공동 여론 조사를 실시를 했고요. 그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6.3%를 기록했습니다. 한 달 전과 비교해서는 소폭 하락을 한 거고요. 긍정, 부정 평가의 가장 큰 원인으로 모두 외교라는 점이 이제 꼽혔습니다. 두 분께서는 지금 현재 대통령의 지지율에 대해서 좀 어떤 시각으로 좀 바라보고 계신지 듣겠습니다. 저는 대통령 지지율의 특성 중에 하나가 이게 있는 것 같아요. 40%라는 어떤 그 저지선이 있고 또 30%라는 저항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간 박스권에 지금 갇혀 있다는 건 분명히 보이는데 총선 1년 앞두고 지금 중요하게 보는 신호 중에 저는 이제 지지도 중에 세 가지를 놓게 보는 게 일단 정당 지지도를 봐야 되고 그다음에 대통령에 대한 긍부정을 봐야 되고 세 번째가 그게 국정 안정론이냐 정권 견제론이냐는 총선의 성격을 봐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이 상태에서 대통령의 지지도가 주는 저 의미는 사실 대통령에 대한 긍부가 지금 35에서 40 사이에 있다는 이야기는 아직도 대통령의 간판으로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은 아직 조성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남은 10개월 동안 정말 대통령이 안정적 리더십과 그다음에 성과를 어느 정도 보여주고 여당과의 원팀은 어느 정도 성공했지만 근데 그로 인한 원팀으로 인한 성과물을 얼마큼 국민에게 내보이느냐 특히나 경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기에 대한 이제 숙제가 남아있는 그런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절대 실망하거나 그럴 필요도 없지만 이 부분에서부터 우리가 어떤 걸 보완해야 되는지 이걸 정밀하게 이제는 보완해야 될 시점에 와 있다. 그걸 보여주는 저는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일단 진정한 지지율은 아닌 것 같아서 대통령실에서는 좀 실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대통령께서 한 77% 정도가 진정한 지지율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별로 좋지 않은 신호일 거예요. 만약에 대통령실에서 냉정하게 이번 여론조사 본다고 하면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분석을 한다고 하면 별로 안 좋은 신호가 계속 여기 안에도 포함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전 조사하고 비교해서 서울하고 TK 지지율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다음번 총선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총선의 최대 격전지가 될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서울에서 2석밖에 못 갖고 갔어요. 국회의원 의석을. 그러니까 서울의 지지율이 매우 중요한데 서울의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하는 거 왜 떨어졌느냐? 만약에 이게 예를 들면 지난번에 이제 우주 발사체 북한이 쐈을 때 그때 어떤 긴장감이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다고 가정한다고 하면 계속 이런 식으로 남북 관계가 뭔가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간다거나 힘의 대결로만 갔을 때 거기에 대한 역작용이 나올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좀 우려할 만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40대 이하 지지율은 다 20%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떠받쳐주는 것은 60대 이상이라고밖에 평가가 안 돼요. 왜냐하면 50대도 30% 초반이거든요. 이번 조사에서. 그러면
언제까지 20대 이상의 지지율로만 자신의 지지율을 떠받치는 이런 상황으로 총선을 승리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40대 이하 지지율이 왜 이렇게 낮게 나오는지 20%대밖에 안 나오는 이유가 뭔지도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지금 당장 선거를 한다고 하면 이 상황에서는 뭐 선거 승리를 하기 어렵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지금까지는 대통령이 일방적인 독주처럼 막 국정을 밀어붙이듯이 하는 야당 대표하고도 대화 안 하는 이런 방식으로 갔다면 지금 앞으로 그렇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좀 별로 좋은 신호가 안 나오고 있다고는 보지만 좀 국정 운영의 방향들은 바꾸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과연 이 박스권에 갇힌 지지율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집권 여당 차원에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이제 지지층의 어떤 호응은 계속 얻고 있지만, 그러니까 중도층도 사로잡아야 된다는 어떤 고민에 대해서 조금 더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는 지적이신데요. 좀 동의를 하시는지요? 그렇지 않니 중도를 사로잡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은 그 선거 각종 선거에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중도층을 끌어들이지 않고는 성공이 안 되는 거죠. 그건 맞죠. 그런데 예. 지금 여론조사 성격을 말씀 주셨는데 패턴을 보면 그렇습니다. 2030은 굉장히 유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예. 다양성을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4050 같은 경우에 약간 진보적 성향을 보이고 있고 60 이상은 이제 보수 지지층이 높아요. 저는 그래서 4050이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높은 건 저는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받아들이고 2030에 대해서 얼만큼 정책 소구를 할 수 있느냐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고 봐요. 예. 그래서 저는 수도권 물론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도권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 2030 세대에 얼만큼 소구할 수 있는 정책들을 현실적으로 꺼내놓느냐는 건데 전 대통령실에서 지금 말하자면은 지금 정책에 약간 말하자면 좀 약간 정책의 변화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결국 얼만큼 이제 성과로서 인정받느냐. 결국은 대통령 집권 2년 차는 1년 차까지는 이른바 까임 방지권이 있을 수는 있어도 2년 차 때는 정말 엄밀하게 성과를 평가받는 그렇죠. 부분들이기 때문에 예. 그 점을 저는 그 대통령실이 신경 쓰면 될 것 같아요. 예, 대통령 지지율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